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호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든 UCC 박상진 의사 UCC가 박상진 의사 추모 사업회 맞나요? 네, 순국 100주년. 그거는 우리 역사 바로 세기 운동본부고 내년 초에 박상희 여사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가 발족 예정입니다. 네. 거기서 주최한 UCC 공모전에 제가 출품을 해서 금상을 받아서 이제 감독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감독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산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올해 7월 1일에 그 일본이 경제 침략을 강행했잖아요. 예. 그때 그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언론이 다들 어땠죠? 그때 언제 이야기하면 조국 전쟁. 아니, 조국 전에 이제 일본 경제 침략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언론인데 이상하게 잘못은 일본 정부가 저질렀는데. 그렇죠. 보수 언론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부 현 정부를 굉장히 공격을 했고 그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때 기사 칼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일보 칼럼인데요. 자, 김주홍 칼럼, 한일 경제 전쟁 이렇게 물음표 돼 있고, 한일 경제 전쟁 중소기업에까지 피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외교 충돌로 막을 기회 있었지만 무산. 지금이라도 양국 정상 간 대화 나서야 이러면서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번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피했어야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뭐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징용공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용공이라는 표현은 일본 극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식 표현이죠. 그 시절에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다음 제대로 된 그 보상 급여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쓴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뭐 항일 의병 제2 독립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죠. 뭐 일본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협상을 해서 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뉴라이트 논리죠. 뉴라이트는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 그 일제 강점이 거의 합법이다. 또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줬다. 뭐 그런 그 논조로 계속 뭐 과거는 잊고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라이트 논리의 모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강에 보면 둑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게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한국에 강둑들이 다 생겼어요. 강둑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농경지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쌀이 당연히 조금 많이 증산이 됐을 것이고, 그럼 그렇게 증산된 쌀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갔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국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많아서 그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 쌀이 들어가는 것은 더 줄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북한 지역에 원래 그 광물이나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만주나 중국을 어떤 진출 기지로 그 철로를 놓고 그 뭐 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도 많이 나왔고 거기까지.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 오케이. 지금 보면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물밑 접촉, 비밀 접촉 시도해야 한다. 뭐
그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뭐 8월 27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도 기회는 있지만 경제 전쟁도 전쟁이만큼 그 후가가 엄청난 비극을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비극을 동반하게 된다.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경제 침략이 7월 1일 날 시작했어요. 네. 뭐 7월 달 초에 이제 반짝 잠시 내렸죠. 네. 아주 잠시 내리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연말인 지금은 7월 1일 그때 당시에 6만 몇천 원 했던 주가가 현재 9만 원. 9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예. 지금 현재 9만 6천 원이네요. 예. 뭐 김주원 교수가 뭐 예측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옛날 신문 기사를 한 번씩 읽어보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실제로는 보수라고 말하기조차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의 빨대들이죠. 네. 뭐 너무 그 한 표현이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경우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예.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도 7월 달에 이때 잠시 이렇게 내렸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마찬가지로 연말에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기업이고 거기에 그 뭐 반도체 무슨 세척액 이런 것을 납품하는 일본의 회사들은 납품 기업들이죠. 그죠? 이게 작은 기업이란 말이죠. 네, 어린이다. 대기업한테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잘 될까?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을지를 한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그 1970, 80년대 때에 일본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혹은 일본의 지배를 직접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이 훨씬 세다. 뭐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피해 의식도 있죠.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애들은 이제 하다못해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소니 핸드폰보다 우리나라 핸드폰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이제 5, 60대 이상은 어린 시절에 뭐 마이마이보다는 소니 뭐 워크맨이나 뭐 아이와 이런 거 조금 더 좋아했던 이런 게 남아 있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훨씬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죠. 흔들어 만드는데 조금 더 낫죠. 네. 그리고 또 경상일보 이 시절에 보면 이 김종원 교수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사들 자체도 이제 경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뭐 정부에서는 뭐 좀 숙이고 가야 된다 이런 논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알다시피 일본의 그 LCC 그러니까 일본 그 지방 항공 같은 경우에 노선이 거의 축소되다시피 하고 발이 날리고 있고 바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대마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국 관광객이 없어서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정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자기들.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실제 경제 전쟁을 한번 치러봤더니 이제 한국이 훨씬 만만치 않다. 네. 경제 전쟁에서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는데 그런 정부를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지지하기보다 일본을 지지했던
뭐 이런 그리고 상황. 일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일본은 뭐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하게 군 단위로 나눠 가지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군 단위 나눠서 계획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내년 총선에 총선 개입용이죠. 우리 정부를 흔들므로 인해서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이제 그 과거 기사 한번 훑어보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에는 그 울산이 그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자 경상일보를 한번 볼까요? 오늘자보다는 어제자가 더 나을 것 같네요. 12월 26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같은 경우에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뭐 수사 정점으로 올랐다. 아주 큰 글씨로 그렇죠.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실 하명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좀 이게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조선중앙동아 뭐 이런 보수 신문이 있고 또 보수 신문과 논조가 비슷한 또 울산 지역 신문들도 있고 이러지만 이번 그 관련해서 충실하게 취재를 했던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뉴스타파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뉴스타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랑을 좀 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날짜별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 30억 영역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날짜별로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2014년에 3월달에 김기현 시장이랑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랑 그 건설업자 간에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보면 울산지검의 강모 검사가 김웅태 씨를 5차례 가량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시점에 경상일보 기사에 보면 이제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그냥 김웅태 씨의 주장이 아니고 검증 가능한 주장일 거다. 만약에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당시에 그 쪼개기 후원금 또 2014년도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게 밝혀졌을 건데 그때 다 울산지검이 캐비넷에 넣고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뭐 묵살하고 있었을 것 같다 정도로 하죠. 네, 괜히 그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다가 또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해도 됩니다. 네. 이제 보면 그때 이제 해서 지지부진해져서 김웅태 씨가 다시 2017년 하반기 1년 뒤죠. 울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울산지검 그 강모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렇게 윤석열 팀에 가 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강모 검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2-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최순실 그 수사팀에 들어가는 그 이름 중에 울산지검 출신으로 이제 강백신 검사라는 분이 제가 듣기로는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하여튼 강백신 오늘 처음 들립니다. 뭐 강모 검사 하여튼 검사를 찾으려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2017년도 16년도 이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언론들이 왜 그때 그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언론 찾지 근데 않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서 찾거나 이런 기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검찰이 그 PD 수첩에 나왔듯이 출입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처 하면 서로 간에 검찰에서 불러주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쓰기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던져주는 먹이를 충실하게 받아 먹다 보니까 언론이 검찰에 대한 어떤 뭐 수사나 어떤 취재는 하지 않습니다. 뭐 왜 그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닌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진실에 다가가고 열심히 예. 취재하는 경우가 많죠. 출입을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2017년 11월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울산경찰청에 이제 시장 관련 첩보가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워딩을 쓰려 그러면 그렇지. 적어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걸 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묵혀둘 수가 있었을까? 안 묵혀뒀죠. 네, 그러면 이 정도 한 달 이상 동안이나 묵혀둔 이것을 과연 하명 수사라는 워딩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데 그 아까 김영태신가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위에다가 그 글을 남기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글쓰기를 보면 그냥 검찰이 불러주면 그 불러준 것이 마치 진실이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라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건설업자인 김웅태 씨가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동생 김삼현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8년 1월 달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왜 2018년 6월 13일이 이제 지방선거인데 뭐 그 시점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그 현재 검찰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감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수사권 기소권 자체가 검찰에 있으니 당연히 뭐 안 될 것이고 하다못해 그 자유한국당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것도 아예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안 하고 있죠. 상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되나 이런. 그리고 12월 3일 날 네. 2018년 12월 3일 날 울산경찰청이 김삼현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묵힙니다. 몇 개월을 묵혀가지고 2019년 4월 3일 날 울산지검 결국 김삼현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결국 기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그런 거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들입니다. 채권들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울산지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적어도 재판정에서 어떤 뭐 증거가 나오겠죠.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법리를 다툴 텐데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리면 뭐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조국 장관이나 뭐 이쪽 진영에 하듯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없는 죄도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치. 저런 식으로 굉장히 비리 혐의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무혐의 처분해 버리면 충분히 죄가 있는 상황임에도 죄가 없어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MBC 지금 노조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예전에 그
돌직구 40 PD였습니다. PD였는데 울산 MBC PD. 그렇죠. 울산 MBC PD였는데 당시에 그 돌직구 40에서 김기현 시장의 어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해서 결국 이 김기현 측에서 시장 측에서 형사 고발을 합니다. 형사 고발을 해서 결국 그것은 무혐의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또 민사 소송을 또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2년 동안 지금 묵혀서 검찰은 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묵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종남이라고 그 SK 하청업체 그 대표가 지금 쪼개기 후원금 그 부분도 결국에는 검찰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죠. 네.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네. 이번에 그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해서 이제 금융거래 내역 통지유예가 걸려 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없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검찰이 가만히 가만히 있지 두겠어요.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계좌 추적을 안 하고 그냥 받겠죠. 예. 그러니까 추적을 안 했다 이 말이겠죠. 그냥 보기는 이제 적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검찰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영장을 청구를 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같은 사안에 지금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야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 그 가족의 범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 주변인들. 네, 그래서 이제 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명제와 대우,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대우 명제를 한번 써봤어요. 뭐냐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이다.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금융거래 내역 통지 유예가 이제 풀리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검찰이 계좌 추적이나 열람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검찰은 충분히 면피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범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다. 불가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언 하나 했는데 미래 어느 날 검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도중에 열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면 검찰 기사단 제가 기사단이라고 썼어요. 요즘 검찰이 하는 말을 100% 그냥 그대로 막 전달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기자들이 검찰 십상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뭐 경향신문의 유모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검찰 측 주장을 100% 반영해서 떠들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떠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얼마 전 그 MBC 뉴스에 보면 그 일반인의 기소율이 40%, 검사는 기소율이 0.13%. 압도적이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그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기소율만 보더라도 검사는 사회적 특수계급이에요. 예, 맞아요. 이런 특수계급을 어떤 식으로든 뭐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수계급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가 뚜렷하니까 이 부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바꾸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또 공수처. 마찬가지로 공수처죠. 그래서 검사들이 선출되지 않는 네.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죠. 그래서 이 검사들이 지금 보면 검사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음.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음. 뭐 취임하고 뭔가 지휘를 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사건이니까 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또 그렇게 낙마하고 나서, 낙마라기보다 하여튼 사퇴하고 나서 음. 새로운 장관이 이제 또 추미애 장관이 지명을 받아서 며칠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겠지만 네. 현재도 이제 그 검찰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감찰권이 지금, 있죠. 네, 나중에는. 네,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쓸수 없고. 빨리 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추미애 장관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물론 뭐 고집이 아주 남다르시니까. 그렇겠죠. 이 검사들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요즘 중앙 뉴스에 굉장히 많이 뜨는데 저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 사실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검찰이 덮어버린 사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저 레미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다 덮였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런 비리 의혹들이 묻혀버린 사건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닌데 마치 본인이 그 피해자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다. 예, 그리고 지금 중앙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워낙 울산이 지금 중심에 있어서 김기현 시장이 지금 뭡니까 예타 면제 당시에 그 산재모 병원 있잖아요. 네. 산재모 병원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묵살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립 산재모 병원은 국립자도 그때 짜달이 없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때 대선 때 공약이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병원을 이야기했었고 당시에 임동호 시당위원장이 그때 김기현 시장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같이 배석을 했는데 당시 계속 임동호 시당위원장은 국립병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김기현 전 시장은 당시 시장이죠. 시장은 계속 산재모 병원이라고 양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해도 됩니다. 네, 소리. 여기 기억 사유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전문에 보면 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 그러면 피의자 주거가 불일정할 때, 일정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은 당연히 주거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이제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럴 때가 구속 사유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그 소명되는 데에 다툼이 있다는 거죠. 네. 다툼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구속을 한다는 건 그렇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 그렇죠. 워딩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워딩이긴 좀 애매하게 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연하죠. 이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구속 사유가 되는데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상태라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명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써야지. 네 그렇게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리고 되는데도 영장 실질 심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 이게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시를 했다 그러면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판사도 보니까 글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을 잘 보면 못 쓰는 것 같아요. 글을 약간 그렇게 쓰긴 했는데 꼬아놓지. 네,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들은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그렇죠. 역시나 그냥 기레기가 되는 게 범죄 아니고. 혐의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쓰죠. 그다음 세 번째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모모 씨, 뭐 유재수겠죠. 네.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말 문제 있는 게 그러면 그 바로 앞전 사건으로 우리 맨 처음 다뤘던 얘기를 넘어가서 그 김기현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맨 처음 5번이나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는 중단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중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왔잖아요. 유재수에 대한 부분은 조국과 관련이 없다는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조국 관련해서 맨 처음 걸었던 것이 가족의 그 입시 뭐 문제라고 이런 표창장. 네, 표창장 공양대 관련해서 표창장. 풀풀 다 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별건들을 계속 찾아서 그나마 이제 뭔가 하나 나온 게 이거란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현재 검찰이 누구 한 명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차합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는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네. 기어라. 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이 전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재질이 나쁘다거나 좋지 않다는 표현이 여기 보이질 않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되는 데에 피의자의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이 부인된다 이거는 서로 무슨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지 이런 것인데 마치 뭐 재질이 나쁘다는 둥 이미 큰 따옴표 네, 언론에서 인정 표시. 이렇게 마치 유죄인 양 제목을 다시 한번 보죠. 제목. 네. 예, 죄질 나쁘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죠. 네, 그렇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마크 트웨인인가?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까먹었네. 뭐 거짓을 이렇게 거짓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동안 내가 이제 거짓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신발을 묶는 동안 진실이 신발을 묶는 동안 거짓은 이미 지구를 한 바퀴 뭐 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막 거짓된 정보들을 유포하고 이러면 특히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제대로 된 소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본 그 선거 기간에 마타도어 같은 걸로 양산해서 가짜 뉴스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검찰하고 언론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뭐 용어 상당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네. 양승태 관련된 걸 한번 보십시오. 법원도 만만치 않죠. 아까 그 기소율이 일반인이 40%, 그다음에 검사가 0.13%라고 했는데 법원은 판사는 조금 검사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0. 몇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특수계급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선민주의가 있습니다. 네, 선민주의. 우리 헌법을 특별한 네, 계급이죠. 우리 헌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면 당연히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들은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공수처가 되는 순간에 자기들이 아무리 안 한다 해도 지금 그 정관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의 여유가 결국에 돈입니다. 재판 그 거래, 양형 거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면 결국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결국 걔가 밥그릇을 뺏는 주인을 지금 무는 형국인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어쨌거나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고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되겠죠. 지금 뭐 검찰이 뭐 윤 뭐 총장이 경로 뭐 대노 뭐 이런 얘기가 민춘장. 있는데 네. 이게 좀 웃겨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외청의 수장인데 그렇지.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노를 한다, 경로를 한다. 그걸 마음껏 또 실어주는 언론. 이게 무슨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런 행태들이 없어져야 저런 무지막지한 검찰 그리고 그걸 막 비호하고 열심히 써주는 그런 언론 이런 게 개혁이 돼야만 이제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연말인데요. 오늘은 요 정도 한번 예. 할까 하고 예. 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오전에 찍었던 걸 붙여서 네, 오전에 같이 찍었는데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저희가 초보다 보니까 그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별도 인사 안 하고 그거 붙이면 되잖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모니터가 하나니까